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에 있었던 유통관리사 2급 유통마케팅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총평을 간단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험은 중상,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2회차 유통마케팅은 예년과 유사하게 제1장 유통마케팅 전략기획에서 50% 이상 출제가 됐다. 특히 마케팅 믹스 4P,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많이 출제됐고요.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는 프라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고, 플레이스도 출제가 됐죠. 플레이스. 근데 특이하게도 프로덕트, 제품 관련돼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예전에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STP 전략에서도 한 문제, 세그멘테이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두 문제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서브퀄 모형, 서비스 퀄리티 모형에 대해서도 하나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두 문제 많이 안 나왔고 4장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3장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죠. 3장에서 특히나 CRM, 고객관계 관리 관련된 문제가 무려 4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이 고객관계 관리는 우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또 유통정보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4-5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많이 출제됐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마케팅 믹스 4P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가 병행된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경향 중에 하나가 예전이랑 좀 다르게 예전 기출문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바꿔서 낸다라는 거죠.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처음 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유통 마케팅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이제 또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 단원별 출제 비중 보시면 1장이 특히 중요하고요. 시장 세분화, 그다음에 소매업태 발전이로 매번 나오는 애들이 나오는 것이죠. 마케팅 믹스 4P,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제2장 매장 관리에서는 매장의 생산성이라든가 레이아웃, VMD 이런 것들이 출제된 반면 디스플레이가 매번 나왔었죠. 디스플레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관리, 고객 관리에서는 CRM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마케팅 조사, 그다음에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 출제가 별로 되진 않았어요. 성과 평가만 출제가 됐죠. 마케팅 조사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음번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척도라든가 조사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돼서 1차 자료, 2차 자료 이런 부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46번입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한 조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나오면 나오는 건 2개밖에 없다.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있죠? 기준. 4가지.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심리적인 기준, 그렇죠? 그 다음에 구매 행동적인 기준. 이거 묻는 거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조건이에요.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조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면 측정 가능성 있어야 되죠. 우리가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이 시장을 구분하고 이 시장 자체가 어때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시장에 접근 가능해야 된다. 액세서빌리티가 가능해야 된다. 실행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요. 규모의 적정성 뭐예요?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죠. 충분한 규모의 시장. 이런 것들이죠. 충분한 규모의 시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별화 가능성. 그죠? 차별화 가능성. 어때요? 얘랑은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랑 구매 빈도라든가 아니면 구매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성향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 구분되는 애들이지만 이 안에는 동질적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동질적. 그죠?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이다. 차별화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요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어요. 1번. 자, 47번 보죠. 47번은 ABC 분석에 관련된 문제인데 소매 경영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매 경영에서 소매업자는 뭐예요? 맨 마지막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공급해주는 사람들은 공급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조업자라든가. 자, ABC 분석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단품에 대해서 안전재고 수준과 상품 가용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매출 비중이 높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은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BC. ABC 관리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C등급은 관리를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관리 방법이 다른 거죠. 관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일 뿐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이 높으면 어때요? 그 상품은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상품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관리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달랐잖아요. C등급은 뭐 투빈법 이런 거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을 달리할 뿐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아니다. 48번 보죠. 근데 47번은 이제 여기 보면 소매 매출의 80%는 대략 상위 20%의 상품에 의해서 창출된다. 이게 20대 80 법칙이죠. 이게 ABC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척도로는 공원이익이라든가 GMROI, 판매량 등이 많이 활용한다. 특히 공원이익 많이 이용하죠. 48번 아래 글상자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소매상의 변천 과정 가설 및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 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 소매상 변천 이론, 발전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매업태 발전 이론이라고 그러죠. 매번 출제가 됐었는데 2022년도에 안 나왔다가 또 올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너무 쉬워요. 소매업태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적으로 변화한다. 뭔가 순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가격, 저비용, 저서비스 바로 나왔잖아요. 이거 점포 운영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 이후에 고비용, 고가격, 고서비스로 전환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 고고고 있었죠? 여기 진입 단계, 엔트리 단계, 진입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성장기, 여긴 쇠퇴기 이렇게 가는 거죠. 3단계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3단계밖에 없다. 왜? 이게 이 이론 자체가 처음 나오는 이론이었어요. 소매 차륜 이론 내지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 자체가 처음 나왔다. 진입 단계에서는 저예요. 저기 나와 있는 듯이 저가격, 저비용, 저서비스. 그러다가 성장기에 가면 고 이렇게 바뀌죠. 고비용, 고가격, 고서비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고마진까지 가죠. 그러다가 쇠퇴기 가면 또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밀려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5번 소매 수레바퀴 가설을 얘기한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이 앞전 시험에서는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 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틀릴 이유가 전혀 없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매 업체가 점포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표적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매 업체의 전략을 실행한다.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두 번째,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입할 수 있도록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세 번째, 잠재 고객 방문 유도 및 방문 고객의 구매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디자인해야 된다. 네 번째, 용이한 점포의 관리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점포 설계에 있어서 법적, 사회적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정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효율성이라는 놈이랑 그다음에 쾌락적, 편익성이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효율성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성이에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입 대비 산출이 많아야 된다는 거. 투입은 줄이고 산출은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쾌락적 편익을 제공하려면 어때요? 투입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얘기죠. 상반되는 내용.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거는 용어를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쾌락적이라는 단어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투입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 지문 2번은 조금 상반되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정답은 2번이에요. 50번 보죠. 자, 다음 중 매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통 계량 조사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매장의 생산성이요. 매장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매장 한 평당. 한 평당이 한 평이란 단어는 지금 안 쓰죠, 이거. 우리나라 표준적인 단위에서 평은 없어졌어, 이제.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제곱미터 당으로 바꿔야겠죠. 이런 용어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매장, 여하튼 나왔으니까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매장 생산성의 조사. 두 번째, 투입된 종업원당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창출되는지를 업계 평균과 상호 비교하는 거. 세 번째, 현재의 재고가 어느 정도의 상품 이익을 실현하는지 알기 위한 교차 비율의 산출. 네 번째, 고객 수 및 객단가 산출 및 이전 분기 대비 객단가 증가율 비교. 얘네들은 매장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보다시피 매장에 관련된 거, 매장 생산성 조사하는 거죠. 투입된 종업원당, 종업원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종업원 한 명당 매출액이 얼만큼 창출되는지 다 알아보는 것이죠. 고객 수, 객단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5번 보면 채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채산성. 채산성을 위한 목표 매출 및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손익분기 매출액을 산출한다. 손익분기점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5번은. 5번은 손익분기점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손익분기점, 우리 BEP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뭐야? 판매량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 계산 문제도 매번 나오잖아요. 단위당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위에는 총 고정비. 이렇게 하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만약 이게 10,000개예요. 만약 정답이 10,000개가 나왔다면 내가 10,000개를 팔았을 때 내가 총수익과 총비용이 똔똔 되는 거죠. 몇 개부터? 11,000개부터 드디어 뭐가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한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손익분기점이란 건 내가 몇 개를 팔아야만 총수익과 총비용이 똔똔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채산성 이런 단어들은 여기처럼 매장 이런 데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공급업자 내지는 제조업자 측면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채산성을 위한 목표 매출 및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손익분기 매출액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하튼 1번, 2번, 3번, 4번이 매장의 생산성 증대하기 위한 것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1번 보죠. 51번은 여러 번 나왔던 기출문제죠. 똑같이 나왔어요. EDLP와 비교한 고저가격 하이로우 프라이싱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EDLP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이거와 비교한 고저가격 하이로우 프라이싱의 장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고객의 가격 민감도 차이에 기반한 가격 차별을 통해서 수익 증대가 가능하다. 할인 행사에 대한 고객 기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가격이 높은데 특정 세일 기간에 가격을 확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기대를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고비라든가 운영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특정 세일 기간에 많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막 때려야 되죠.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는 비용들, 운영 비용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쉽게 맞힐 수가 있었을 것이다. 52번. 다음 중 경로 구성원 평가 및 관리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 문제는 50번도 그렇고 52번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출제한 분이 이쪽에서 일하는 분 같아요.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자체는
처음 나온 문제지만 정답은 또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쭉 읽어보시되 3번 경로 구성원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과가 좋지 못한 중간상이라도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근데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경로 구성원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과가 좋지 못한 중간상이라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어야겠죠. 아까도 우리 이제 했었는데 목표가 있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런 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성과가 좋지 못하면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들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던가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꾸지 말아야 된다?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목표와 성과는 연계되어 있다. 거기 보면 5번에도 그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기업은 경로 구성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다가 동기부여했는데 못하면 바꿔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인정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다. 53번.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서비스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특징 있죠? 네 가지. 무, 비, 소, 이.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 이 네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무형성의 특징 때문에 서비스는 어때요? 서비스는 그 품질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서브퀄 모형이라는 게 나왔어. 서비스 퀄리티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5개 차원으로 줄었죠. RATL. 첫 번째, reliability, 신뢰성. 두 번째, assurance, 이거는 뭐예요? 확신성. 세 번째, tangibility죠. 이건 유형성. 네 번째, empathy, 이거는 공감성. 다섯 번째, R은 responsiveness 해서 반응성, 대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N사는 고객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포지셔닝하며 기업의 개별선에 맞춘 고객 응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밑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양쪽 발 사이즈가 다른 고객에게 사이즈가 각각 다른 두 켤레를 나누어 팔았다. 기업으로서는 어때요? 손해죠. 손실입니다. 근데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머지 짝이 맞지 않은 두 신발을 팔 수 없더라도 고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공감성이에요. 공감성. 엠퍼시죠. 엠퍼시. 공감성의 정의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 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공감성이라고 합니다. 개별 고객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이요.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동그라미 4번 공감성이 정답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응답성 이런 건 뭐예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종업원의 자세, 태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응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위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보시면 뭐 개별 손해에 맞는 고객 응대, 그렇죠? 좋죠. 그 예가 이거다. 기업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고객한테 감동을 주겠다, 배려와 관심을 주겠다라는 거, 공감성입니다. 정답 4번 되겠죠. 54번 봅니다. 54번. 서비스 기업의 고객 관리 관계. 고객 관계 관리, CRM이죠, CRM. CRM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리 과정은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 관계 강화, 그다음에 관계 활용, 이탈 방지 또는 관계 해지의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뭐예요?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관계로 쭉 몰고 가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뭘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서 1:1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고객의 구축 단계의 활동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구축 단계라는 게 중요해요. 구축하는 거예요. 처음 단계죠. 처음 단계. 교체 판매, 묶음 판매. 두 번째, 고객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세분화. 요구 파악.
세 번째, 시장의 요구 수준 충족, 요구 수준 파악하는 거죠. 네 번째, 기업의 핵심 가치 제안에 부합하는 표적 고객을 선정, 고객을 선정하는 거 다 뭐예요, 이거? 지금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죠. 다섯 번째,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 교차 판매라는 놈이 나왔어. 우리 이제 저거 개별적인 문제도 많이 나왔죠. 크로스 셀링이라고 합니다. 연관되는 제품들을 갖다 같이 판매하는 전략이잖아요. 이거 언제 가능하냐? 관계가 구축되고 강화된 다음에 활용할 때 이것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관 상품을 같이 팔아먹는 전략이에요. 이거.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에 은행에 내가 3년 만기 적금을 들었어. 적금. 근데 3년이 됐습니다. 적금을 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돈을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적금 들어줘서 감사하고 3년 만기가 됐는데 이 자금을 가져가실 건가? 아니면 다른 상품을 같이 소개하는 거죠. 연관되는 상품을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펀드에다가 적립하시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해서 관련되는 상품을 같이 팔아먹는 전략. 이거 우리는 크로스 셀링이라고 하죠. 셀링. 이건 어떤 관계가 구축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구축 단계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다. 정답 1번이죠. 이 문제는 고객관계 관리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차 판매를 알고 있었으면 이게 관계 구축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었다. 55번. 아래 글상자 안에 들어갈 용어 가장 옳은 건 뭐냐? 이것도 매번 나왔던 문제죠. 제조업체가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제조업체,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이때 문제는 뭐예요? 얘네한테 한다라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풀 전략이죠. 풀 전략. 대부분 뭘 통해서? 광고라든가 촉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판매 촉진을 통해서. 광고 때려대면 소비자들이 그거 보고 알아서 물건 사러 간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 그래? 풀 전략이에요. 풀 전략. 땡겨오는 거죠. 땡기게. 반면에 어떤 제조업체들은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하게 하고 적극적인 판매를 하도록 밀어 제끼는 거죠. 제조업체가 얘네를 갖다 계속 밀어 제끼는 거예요. 판매 촉진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인적 판매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푸시 전략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은 풀 전략, 니은번은 푸시 전략이다.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56번. 56번도 뭐 매번 나왔던 문제죠. 마이클 포터의 5 폴시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55번, 56번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아니 되죠. 다음은 산업 구조 분석 방법인 마이클 포터의 5 폴시스 모형. 이것과 시장 매력도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다 아시죠? 이 그림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다. 그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잠재적 진입자죠.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위협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보완제가 아니죠.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대체제의 위협. 또 양옆에는 여기는 공급자죠. 공급자의 협상력. 내지는 뭐 교섭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는 구매자, 빅바이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매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거나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으면 어때요?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가 위협이 많아지면, 잠재적 진입자가 많아지면 어때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진다더라 이거잖아요. 기존 기업과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5번 보시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집니까? 대체제가 많다라는 건 어때요, 이거? 대체제가 많다라는 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경쟁이 심화되면 그건 레드오션이 되는 것이고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뭐 이런 문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57번. 마케팅 투자 수익률 MROI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도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지만 우리는 ROI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56번, 뭐 55번 이런 것들은 다 나왔던 문제이지만 이것도 MROI에 대한 설명 뭐 처음 봤죠. 마케팅 투자 수익을 마케팅 투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바로 마케팅 MROI, 마케팅 투자 수익률이래요. 원래 투자 수익률은 뭐래요? ROI. ROI는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투자 수익률. 밑에는 투자 금액이에요. 투자 금액. 투하 금액이죠. 위에는 수익이요. 순이익이죠. 순이익. 이게 바로 ROI죠. ROI. 근데 마케팅 수익이 뭐예요? 순이익이죠. 마케팅 수익. 마케팅 수익. 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원래 수익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매출액이 원래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유통관리사에서는 수익과 이익을 갖다 그냥 다 똑같이 막 쓰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걸 투자 비용은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 나눈 값이다. 이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투자 수익을 투자로부터 걷어들인 거, 이걸 비용으로 나눈 거. 투하 금액으로 순이익을 나눈 거, 마케팅 수익을 나눈 거. 이것을 우리는 ROI라고 한다. 기본적인 ROI의 성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GM ROI도 있잖아요. GM ROI. 이건 재고 투자 순이익률, 총이익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니면 재고 투자 뭐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재고 투자 금액분의 재고 투자 액분의 순이익이죠. 이것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재고 투자 액분의 순이익. 여기 약분되는 걸 집어넣으면 되죠. 매출액을 집어넣습니다. 매출액. 여기도 매출액.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놈이 뭐가 되느냐? 재고 투자액분의 매출액. 위에 매출액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이거는 회전율이 되는 거죠. 재고 회전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 회전율 곱하기 매출액분의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 그래서 ROI도 똑같아요. ROI도 하면 회전율 곱하기 순이익률이 돼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GM ROI가 됐던 MROI가 됐던 얘네들 뭐예요?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마케팅 투자 비용의 측정보다 마케팅 투자 수익의 측정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세 번째, 측정과 비교가 용이한 단일 마케팅 성과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만 이용하는 건 안 좋죠. 여러 가지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ROI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지표를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이 나눠진다는 거죠.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ROI를 듀퐁이라는 회사가 이 ROI를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낼 때 재고 회전율 곱하기 매출액 순이익률 이 두 가지로 지표가 나눠진다는 걸 알아내게 된 것이죠. 단일한 척도, 단일한 마케팅 성과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ROI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율이랑 순이익률이란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정답은 3번이다. 3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57번은. 처음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지만 1번, 2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 고객의 생애가치 CLV죠. CLTV. 그 다음에 고객 자산 등의 평가를 통해서 마케팅 투자 수익을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8번. 다음 중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판매 촉진은 고객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반응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판매 촉진은 즉각성입니다. 즉각성.
자,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은 단기적으로 고객에게 대량 또는 즉시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촉진 활동보다 매출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세 번째, 판매 촉진 예산을 결정할 때 활용되는 가용 예산법은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매출액 기준법이라고 한다. 가용 예산법이 아니에요. 가용 예산법은 뭐예요? 운용 비용, 그 다음에 이익 이런 거 다 계산한 이후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한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건 매출액 기준법이다라는 거. 근데 58번에 동그라미 4번 쿠폰인데, 쿠폰은 뒤에 또 정답으로 나옵니다. 이게 또 한번 힌트를 줬어요. 4번, 5번도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 유형, 여기 협동광고, 여기 쿠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59번 보죠. CRM이 또 나왔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CRM과 관련된 채널 관리 이슈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도 처음 나왔죠, 이거. 채널은 고객 접점으로서 관리되어야 된다. 두 번째, 채널의 정보 교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 채널 파트너와의 협업을 관리해야 된다. 네 번째, 채널을 차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채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다섯 번째, CR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우리 일단 다 읽어보죠. 일단 다 읽어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는데, 5번 보면 CR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어때 요즘은? 다양한 채널을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건 없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 다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고, 이 지문을,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길어요. 처음 나온 문제가 지문이 제일 길다 그러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은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여기도 5번이 딱 정답이라는 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그런 정도의 감각은 생길 수가 있다. 문제 60번. 다음 중 소매업이 상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물적, 그 다음에 기능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포인트는 뭐냐면 상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거예요.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판매 전이죠. 판매가 잘 이루어질수록, 그렇죠. 판매 이후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서비스 내지는 서비스 중, 판매 중, 이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적, 기능적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장지, 그 다음에 선물, 상제 제공 등과 같은 상품, 부대, 물품에 제공하는 서비스, 할부 판매, 외상 판매 등과 같은 금융적인 서비스, 전달, 카탈로그, 광고 선전 등과 같은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거나 부대적인 것들을 제공하거나, 네 번째, 고객의 선택, 편의 및 그다음에 구매 효율을 높이는 셀프 서비스 같은 시스템적인 서비스, 시스템적인 거, 정보적인 거, 금융적인 거, 그다음에 부대적인 거.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 쇼핑, 상담, 그다음에 배달 등과 같은 노역 기술 제공 서비스, 노역 기술 제공 서비스. 자, 노역 배달 같은 건 언제예요? 이거는 사후적인 부가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거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랑은 조금 멀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거, 그다음에 판매 중인 상태에서는 좀 아니다. 뭐 상품 설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할 수 있는데, 배달 등과 같은 노역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겠다. 정답 5번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건 어감으로도 좀 그렇죠. 배달 등과 같은 노역 기술 서비스, 거기에 비해서 시스템적인 거, 정보적인 거, 금융적인 거, 그다음에 부대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은 서비스 전 아니면 서비스 중 이때 일어나는 것이고, 배달 같은 것들은 사후적인 부가 서비스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출처가 좀 별로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61번. 다음 중 제품별 영업 조직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제품별 영업 조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품별, 하나는 지역별 영업 조직이 있겠죠. 제품별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장점,
제품에 대한 지식,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다양한 제품 계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합하다. 세 번째, 제한된 지역을 순방함으로 상대적으로 영업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다. 이건 뭐죠? 이건 지역별 영업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역별 영업 조직. 이거 최근에 잘 안 나왔었고 예전에는 나왔던 문제예요. 이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제품별이잖아요. 여기도 제품에 관련된 거, 제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제품별 직접 판매 이익, 그죠? DPP에 관련된 부분이고, 네, 소비자의 기업보다는 산업재, 이것도 다 제품에 관련된 거죠. 이건 지역에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60번, 61번 이런 문제들은 지문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61번 같은 경우는 3번, 1번, 2번, 4번, 5번은 다 제품에 관한 내용이고 2번만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지역별 영업 조직에 관련된 장점이다. 이게. 62번 갑니다. 62번. 62번은 기출문제죠. 아래 글상자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CRM 분석 도구로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유통정보에서 나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출제가 됐어요. 사용자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석 도구다. 두 번째, 분석을 위해서 활용되는 정보는 다차원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최종 유저가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최종 유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해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사의 매출액을 지역별, 상품별, 연도별로 알고 싶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에 해당한다. 다 CRM을 할 때 CRM 분석 도구로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올랩이요, 올랩. OLAP죠.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CR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CRM이 중요한 것이죠. 이 분석적인 CRM이란 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적인 CRM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분석적인 CRM 기능이라 함은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때 분석 도구가 뭐다? OLAP, 올랩이다, 올랩. 그래서 이때 필요한 도구가 OLAP, 올랩이다. 또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포인트 뭐예요? 의사결정을 최종 사용자, 유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뭐다? 이때 이거는 올랩이다, 올랩.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건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그 데이터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을 갖다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 되는 것이고, 이 올랩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안에 구축된 자료를 갖다가 대상으로 유저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갖다 분석하고 지원하는 거. 이게 바로 OLAP, 올랩이다. 올랩.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추는 거죠. 자, 63번 가죠. 63번은 격자형 레이아웃. 이거 뭐 너무나 많이 나왔죠, 이것도. 62번도 기출문제, 63번도 기출문제인데 63번은 문제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장점만을 나열한 것을 옳은 거. 장점을 갖다 다 찾으라 이거죠. 예전에는 오지선 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틀린 거 하나만 찾는 거, 아니면 맞는 거 하나만 찾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격자형 레이아웃의 장점만을 나열한 것을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옳은 것은. 첫 번째,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대형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격자형이에요. 대형 마트에 가면 딱 거기 구석에 보면 뭐가 붙어, 번호표가 붙어 있고 그 안에 어떤 물품을 파는지가 써 있단 말이에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기억번 맞고. 격자형입니다. 격자형. 두 번째, 느긋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둘러보기 용이하다. 디귿번, 충동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자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니은번, 디귿번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리을번, 고객이 쇼핑에 걸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리을 맞고, 미음번, 쇼핑의 쾌락적인 요소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건 자유형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 비읍번, 통로 등의 공간이 비교적 동일한 넓이로 설계되어 공간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 격자형 레이아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리을, 비읍번 보시면 되겠고,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 니은, 디귿, 충동구매.
몇 년 전에 나왔죠. 이거 충동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 뭐냐? 이거 다른 단서 하나도 없이 충동구매를 촉진시키는 레이아웃 유형 뭐냐? 정답이 자유형이었어. 자유형. 쾌락적인 거, 충동구매, 그다음에 둘러보기 용이하다. 이거는 뭐 자유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64번도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옳은 것. 항상 옳은 것은 어렵죠.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떤 게 어렵냐? 이게 좀 훨씬 더 어려워. 이거는 1번부터 5번을 5개의 지문을 모두 다 정확하게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상한 거 하나만 잘 찍으면 맞출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다 몰라도.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어렵죠. 고객의 생애가치 CLV, CLTV죠. 뭐 CLV라고 하기도 하고 CLTV라고 하기도 하고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의 생애가치라고 하고, 자, 우리 CRM에서는 고객의 생애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고객의 생애가치는 한 고객이 특정 기업에 어때요? 고객으로서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렇죠? 뽑아 먹을 수 있는 금액들을 갖다 다 현재 가치화 시킨 거예요. 현재 가치화 시킨 거. 한 고객이 라면을 사 먹는데 농심 신라면을 사 먹어요. 이 사람 평생 동안 30년 동안 라면을 먹는다고 한다면 30년 동안 이 사람이 고객이란 얘기죠.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그래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가 쭉 해서 30년 동안 사 먹는데 1차 년도엔 얼만큼 사 먹고 2차 년도는 얼만큼 사 먹고, 이걸 갖다가 미래에 발생하는 소비 금액을 갖다가 현재 시점, 현재 가치화 시킨 거죠.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 이것을 우리는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1번 보면 고객의 생애 가치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흐름이 미래 가치가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현금 흐름을 갖다가 현재 가치, 현재 시점으로 와서 만든 거, 현재 가치로 만든 거죠.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 두 번째, 고객 애호도가 높다라는 것은 고객의 생애 가치가 높다. 애호도가 높으면 생애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높다라고 해서 높은 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은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맞겠죠. 정답 3번이에요. 3번. 네 번째, 올바른 고객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입 흐름만 고려하면 됩니까? 아니요.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의 한 번의 거래가 아닙니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특정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흐름이에요. 일평생 동안 이 사람이 고객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든 거다. 정답은 3번이다. 3번. 65번. VMD, 뭐 계속 나왔던 문제죠, 이거.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 관련해서는 VPPIP가 있다라는 거. VPPIP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 보면 비주얼 머천다이징 구성 요소인 IP, 인테리어 프리젠테이션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상품 구역별로 진열대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주로 충동구매 상품을 배치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IP는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아니죠.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프리젠테이션이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아이템 프리젠테이션 뭐냐, 개별 상품을, 아이템이니까 어때요? 개별 제품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상품을 분류 정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기 쉽고 선택이 용이하도록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열하는 기법, 이것을 우리 아이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66번. 아래 글상자에서 말하는 여러 효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은 뭐냐? 가격 인하 효과, 구매 유발 효과, 미래 수요 조기화 효과, 판매 촉진 효과. 뭐다?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 가격을 까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현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쿠폰이죠, 쿠폰. 판매 촉진도 되고 구매 유발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인하 효과도 있다.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쿠폰 가지고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가서 사고 싶어지는 거죠. 미래 수요가 조기화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 정답 1번. 67번. 67번도 쉽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정답은 세그멘트 머천다이징. 우리 세그멘테이션 배웠잖아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하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그멘트 했다는 얘기예요.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심리 분석적, 그다음에 구매 행동적 이런 변수에 따라서 동일한 애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세그멘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세그먼트죠. 세그먼트.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동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동질적인 구매 습관, 구매 기호, 그 다음에 뭐 소비 금액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단 말이죠.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이게 포인트가 되는 문장입니다. 뭐야? 세그멘트 머천다이징.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지문을 딱 읽으시면서 포인트를 딱 뽑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그멘트 머천다이징이다. 68번. 68번은 가격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억, 니은 다 출제됐던 부분이죠. 기억은 상품 흐름이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 뭐야 이거? 낮게 하는 거. 로스 리더, 로스 리더. 리더 프라이싱이다. 선도 가격이라고 한다. 상품 흐름이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 선도 가격, 리더 프라이싱 내지는 로스 리더 프라이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니은번은 특정 가격대, 제품의 가격대에 대해서 1000단위, 100단위로 끝나는 것보다 특정의 홀수 단위, 우리 다 이미 했지만 9,999원, 그죠? 이런 거. 이게 뭐야? 단수 가격이죠. 오드 프라이스. 영어로는 오드 프라이스라고. 이 오드가 홀수의 홀수. 근데 최근엔 9,999원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은 9,980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 9,990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짝수로 끝나지만 단수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오드 프라이스, 단수 가격이라고 그러죠. 단수 가격. 첫 번째는 선도 가격, 리더 프라이싱, 그 다음에 오드 프라이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9번입니다. 69번 포스에 관련된 문제이고 포스도 매번 나오는 문제죠. 매번. 포스 시스템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죠.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에요. 1번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소매점별로 수집된 판매 제품의 품목명, 그 다음에 수량, 가격, 판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포스 시스템은 포스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스토어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번째,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된 정보는 CRM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 다 맞는 질문이죠. 네 번째 보면 전년도 목표 대비 판매량 분석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 분석, 변화 분석과 같은 시계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포스를 계속 찍으면 어때요? 데이터가 중앙 컴퓨터에 정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장이 되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게 포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포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정답은 4번은 틀린 거다. 이것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마지막 70번 문제. 마지막 문제니까 또 쉽게 줬어요. 성숙기에 이루어지는 판매 촉진 전략. 옳은 것은 뭐냐? 성숙기예요. 성숙기도 어때요? 경쟁이 치열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어때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때요? 그 다양성이라든지 높아졌단 말이죠. 어떤 시각이 아니면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일단 치열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촉진 전략을 옳은 것은 1번 상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판촉을 증대한다. 이게 좋죠? 왜?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성숙기에 가면 일단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고객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렵다.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뭐래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의 판매를 강화시킨다든가 또는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바로 성숙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한테 판매를 강화시키는 전략, 또 하나는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해서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이죠. 1번. 2번 판촉을 감소한다. 3번 최저 수준을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4번 제품 인지도 향상. 이건 도입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25문제 풀어봤는데 쉬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
갔다가 낸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추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문제라도 어때요? 문제 형태를 좀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